네, 오늘 뉴욕 주식 개장까지 한 10분 정도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현재 3대 선물 모두 상승세에 있고요. 개장 전 움직임은 뭐 어제와 비슷합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오늘은 M7도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이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사이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와우글로벌 파트너, 또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고용 보고서가 너무 잘 나와서 이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효과가. 예. 저는 자고 일어나면 와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 밀렸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파트너님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어제 고용 자체가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 4.3%, 원래 이제 이전이나 기존 같은 경우에 4.4%니까 실업률도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고용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6만 5천인데 더블 13만까지 늘어나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 기대감,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도 좀 뭐 지연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은 또 찬찬히 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는 이전에 발표했던 어떤 데이터들 갖다가 다시 한번 또 리뉴얼하면서 네. 이전이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고용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연준의 통화, 또 금리, 속도 조절, 그런 어떤 논리를 갖다가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작용할 걸로 보여주고 있고, 결국 우리가 오늘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국 실업 청구 건수도 22만 7천 정도 나왔는데 뭐 한 네. 22만 정도 같으면 노말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냥 큰 변화는 없다. 그래서 미국 고용 자체는 왕만한 냉각 속에서 견조한 고용 이런 부분들이 유지된다라는 부분들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승혁 연구원님도 고용 지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유사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헤드라인은 좋게 나왔고요. 22년 수정치는 내려갔기 때문에 네. 다만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고용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왜 이렇게 연출될 것인가. 세부 내용을 봤을 때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좀 늘어났고요. 네. 정부 고용 같은 경우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헤드라인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작년 말 올해 1월부터 무슨 얘기가 조금씩 나왔냐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가 작년에 맞았었던 관세를 작년 4월부터 작년 말까지는 본인들이 비용 부담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CPI 헤드라인이 낮아지다 보니 이거를 가격에 조금씩 녹아내릴 수 있는 룸이 생겼고 이걸 점차적으로 녹아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증을 하는 것이 1월 PPI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반증한 하나의 논리다.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조금씩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수익성을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하고 있는 관점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비농업고용지표 흐름을 해석하는 이런 어떤 논리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땐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 아니야라고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이걸 아직 시장은 반영하고 있지 않고 데이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긴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좀 긍정적이고, 아까 말씀 주셨듯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좀 더 낮춘다라는 관점에서는 부정적이고, 양극의 해석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3만 건 딱 보고서 막 놀랐는데 이제 세부 지표 뜯어 보니까 이제 특정 분야에서만 일자리가 막 늘었더라. 막 헬스케어, 뭐 의료, 복지 이런 부분만. 그리고 작년 거 조정치도 여전히 좀 감소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화 정책은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금리나 기대감은 좀 더 후퇴한 것 같아요, 파트너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용의 질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 결국 노인성 복지 쪽에 관련된 인력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쪽에 늘어나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질은 더 나빠진 거죠. 그래서 고용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둔화되고 있다라는 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고, 네. 고용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작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고용 둔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은 미국 내에서 즉각적인 금리 인하 자체는 또 요번 고용 자체가 14만 또 늘어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즉각적인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런 가능성은 또 어제 데이터 고용 데이터를 놓고 보면 또 조금 더 지연됐다. 그래서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단기에 급작스러운 어떤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고, 결국 답은 고용의 방향성이 얼마나 약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관님 생각은 어때요? 네, 유사한 생각이고요. 다만 중요한 건 속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용이 점차적으로 식어가고 있는 것은 조금씩 확인이 되지만 식어가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한 번씩 관찰될 때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지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침체까지가 우리가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낙폭 자체는 제한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니 점진적으로 고용 시장이 잘 식어가면서 골디락스 혹은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그걸 베이스로 우리가 경제 전망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더더욱 이제 CPI가 발표될 텐데 CPI와의 조합을 했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냐? 골디락스가 될 수 있겠고 반대로 얘기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겠고. 자, 그럼 CPI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CPI도 이제 요즘에 하도 미국 지표가 예상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측하기도 겁나지만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예. 실질적으로 연준이 지금 이제 두 마리의 어떤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게 한쪽은 물가라는 측면, 그러니까 결국 CPI겠죠. 또 한쪽에는 고용이라는 측면인데 고용 둔화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CPI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갖다 계속 확인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도 전월비 대비 한 0.3% 정도. 그래서 그리고 또 전년 대비로 봤을 경우에는 한 2.5%. 그러니까 전년 대비 CPI가 과거 3%대에서 2.9%, 2.7%, 이번에는 한 2.5% 정도 나올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CPI도 지금 점진적으로 잡혀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만 여기서 가장 핵심은 미국발 관세, 트럼프의 관세했던 정책 자체가 지금 하반기 내지 올해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라고 보면은 네. CPI도 다시 튈 가능성이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이번 CPI 발표 자체는 그 미국 금리 인하의 재개에 어떤 핵심 변수로 작용될 걸로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지금 예상치 정도 아까 그랬듯이 전월 대비 0.3% YOY 한 2.5% 정도 예상치 정도에 부합하는 어떤 그러한 결과치가 나온다고 보면은 시장은 좀 안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우리가 밑으로 하방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갖다 진다든가 또 상방에 대한 포텐셜을 갖는 거라기보다는 안도하면서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관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관전 포인트를 뭘로 갖고 봐야 될까? CPI에서도 어떤 품목을 좀 주시해서 해석을 해야 될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 CPI 안에서 지금 다행히도 부동산과 에너지 가격이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헤드라인은 내려가고 있지만 서비스 CPI와 그다음에 상품 CPI 그리고 각각의 근원 CPI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상품 CPI 같은 경우가 얼만큼의 가격이 조금씩 녹아들고 있느냐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구매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CPI의 상승률 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물가 부담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상승률이냐 이 수치에 따라서 저희가 해석할 여지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밤에 이제 1월 고용보고서가 아주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는 용두삼이었어요. 처음에 뭐 하나 했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다 되밀렸고, 자 CPI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시장 반응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부분도 한번 파트너님 짚어주실까요? 당연히 CPI가 이제 상회됐다. CPI가 올랐다는 얘기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금리 인하 후퇴될 거고 네. 더불어서 이제 국채금리 또 올라갈 거고 달러도 강세가 갈 거고 결국 나스닥이나 성장주에 대한 압박,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오히려 CPI가 예상보다 지금 2.7, 2.5까지 떨어질 거로 했는데 그거보다 더 하회한다라고 보면은 물가는 확실히 잡혔어. 그러면 디스플레이션을 갖다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할인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술주하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그래서 CPI가 좀 낮게 나와주는 것들이 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그런 거고 우리가 예상치에 부합한다라고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보합, 뉴트럴한 수준, 중립적 흐름이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특히 연준 파월 의장이 항상 강조하는 데이터 중립 의존적인 인디펜던트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뭐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CPI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이건 차기 케빈 워시 체제에도 좀 힘을 실어주는
조금 편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CPI 같은 경우가 시장의 예상대로만 잘 나오거나 그거보다 살짝 낮은 상태로만 나온다면 최고의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있고 네. 워시 같은 경우가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부담이 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QT랑 금리 인하를 동시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좀 기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밸런스 조절을 하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할 만한 룸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 오늘장 개장했습니다. 자, 이준 앵커 통해서 개장 상황 듣고 오겠습니다. 네, 미 개장 상황 오늘도 출발은 나쁘지 않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세 출발을 하고 있고 어제와 좀 비슷한데 일단 M7도 뭐 특정 종목 애플과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면 보합 수준이네. 조금씩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고 이건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 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연구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최근 장 초반 개장 상황이 비슷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상승폭이 크게 늘지도 하락폭이 크게 늘지도 않고 처음에 상승폭을 연출한 다음엔 다시 한번 상승폭을 반납하고 반대로 하락폭이 연출되면 그 하락폭을 다시 한번 반납하는 이런 어떤 횡보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 속인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유동성 속에서 섹터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술주가 강할 때는 헬스케어 섹터가 약하고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가 좀 강하면 기술주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면은 아니다 보니까 제한된 어떤 자금 속에서 어떤 섹터가 좀 더 알파를 보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오늘 좀 눈여겨보는 섹터, 딱 눈에 띄는 섹터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쪽하고 그 소프트웨어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클라우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섹터들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뭐 보셨듯이 시게이트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샌디스크라든가 이런 쪽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네. 우리가 또 얘기했던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어떤 침체 그 AI의 어떤 기능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체에 대한 저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이제 하락하고 그다음에 또 시스코의 마진 압박, 메모리 반도체들에 대한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델 컴퓨터라든가 우리가 시스코라든가 IT 네트워크 쪽에 대한 어떤 강한 마진 압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극되는 양극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수 노테이션, 섹터 노테이션, 종목 간 노테이션들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에 정말 예의주시하시면서 잘 종목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으면은 정말 힘든 그러한 장세가 아닌가 장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옥석을 되게 잘 가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에 그 파장처럼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오르는 건 또 반등하는 건 반등하는데 엠러빙 같은 경우는 또 대폭 빠지고 잘 골라야겠네요. 지금 M7도 아마존은 계속 하락세인 상황인 거고요. 지금 반도체는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빠지다가 어제부터 또 급등하기 시작을 하고 이거 옥석 가리기가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될지 되게 궁금한데요, 영원. 우선은 지금 옥석 가리기의 핵심은 지금의 병목을 어떤 기업들이 가장 좀 기술력적으로 점유하고 있느냐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병목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쪽 병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광통신 네트워크 쪽 병목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 쇼티지에 대한 얘기는 이전에 이미 한번 병목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의 트렌드에서 이제 향후에 계속 기술적 해자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과 경쟁자로부터 완전 경쟁 시장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기업들을 구별해서 섹터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자금 집중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가 지금의 실적 그리고 지금의 주가를 결정하고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파트너님, S&P 500 7,000고지 언제 넘냐 이제 이거 계속 봤는데 못 넘네요. 실질적으로 그 조금 개인적으로는 S&P 7,000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봐요. 왜 열려 우리 있다고? 코스피는 막 5,300에서 바로 뛰어는 5,500 5,500 오늘 이죠. 뚫었는데 네, 그렇죠. 5,520까지 안 되네요.
실질적으로 S&P 500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이제 6,900, 6,800대 후반에서 6,900대 그리고 올해 S&P 500의 EPS 증가율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2에서 13%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면은 네. 주가라는 것들은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주가라는 것들은 미래 가치 현가이기 때문에 올해 S&P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싱글 디짓 후반, 그러니까 뭐 한 자리 후반대나 두 자리 초반대 정도로 증가한다고 보면은 뭐 올해 S&P 500의 타켓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7,500 정도가 지금 이제 타켓인데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AI에 대한 방금 시장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은 AI에서 시작했고 AI에서 끝냈다라고 되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안에서도 이제 차별적 양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네. 대규모의 투자비를 갖다 수반하는 AI 기업들은 잘 못 가는 반면에 대규모의 투자를 갖다가 했던 것들 갖다 낙수 효과로 가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소재 부품, 장부 쪽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대규모의 투자를 수반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다 매그니티 7 쪽에 있다. 지수 대형주 쪽에 다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이 안 가다 보니 지수는 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하면서 너셀 2000이라든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사상 최고, 다우 같은 경우는 5일치 사상 최고치를 갖다 경신해내고 있고 너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S&P 500이나 나스닥을 갖다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이겨가고 있다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S&P 500 올해 연말로 놓고 보면 7,300, 7,500까지는 가는 데는 무리 없어 보이지만 네. 가는 과정이 조금 험하게 갈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오늘장에서 S&P 500 7,000을 돌파할지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갖고 보시죠. 자,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보죠. 정확히 얘기하면 엔비디아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 다 연계되어 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 나오죠. HBM4가 지금 또 화두네요. 뭐 이건 우리 서학개미들도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HBM4 양산을 시작했다고 삼성전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HBM4에서 6세대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갔다. 하이닉스라 가만히 있을 소냐. 마이크론은 아예 배제된 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연구원님? 우선은 가장 먼저 선두주자는 삼성전자가 치고 나갔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설 연후에 발표하겠다 이런 어떤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여기에서 배제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점유율 경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루빈과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HBM4가 들어가야 되는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출하는 가장 먼저 당연히 삼성전자가 했지만 수요를 그만큼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품질이 그 정도가 나오느냐 사실 이후가 문제거든요. 출하를 빨리 하는 건 당연히 이점이 있겠지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단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우리가 넘어야 되고 체크해야 될 만한 산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우위다라고 단언하기는 아직까지 좀 어렵고 더 빨리 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율이나 이런 걸 잘 잡느냐 이런 어떤 이후의 과정들을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뭐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건 지금 뭐 의심할 여지는 없는데 이제 6세대에서도 그럼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냐. 황제는 황제다. 아니면 황제에 도전하는 삼성전자가 탈환을 해낼 것이냐.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HBM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의 리더십은 역시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과거 이제 70%에서 60%로 좀 떨어지고 있고 이번에 HBM4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먼저 출하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마켓쉐어를 갖다가 이제 확대하는 전략들을 갖다 가져갈 거다. 놓고 보면은 지금 57%까지 떨어져 있는 그 하이닉스의 어떤 마켓쉐어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한 50% 절반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가운데서 HBM4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과거의 품질 이슈에 의해서 HBM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수율의 문제라든가 생산에 대한 안정성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했는데 결국 삼성전자도 이제 먼저 치고 나가면서 엔비디아의 어떤 점유율을 갖다가 적어도 30%에서 40%까지 확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HBM4 대량 생산 선언했습니다. 선언했지만은 아직은 지금 이제 뭐 땡겨서 출하하겠다, 1분기 정도 땡겨서 출하하겠다라고 어나운스 정도 했기 때문에 결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다 확대내면서 뭐 엔비디아의 어떤 공급망에서 한 3위 위치, 그래서
여전히 넘버원은 하이닉스가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삼성전자가 한 30-40% 정도, 그다음에 그 마이크론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차지하면서 시장을 갖다가 상극 분할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글로벌 마켓을 주로 보기 때문에 마이크론 입장에서 보면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던 거는 HBM4의 사이에 밀려날 거다라는 두려움이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고 오늘도 지금 상승폭이 꽤 커요. 예. 6%대 지금 강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바가 뭐냐? 아, 마이크론은 그래 HBM4에서도 안정적인 3위 정도만 하면 그 수혜는 충분히 누릴 수 있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주도로 갈 만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는 않는 것 상황이라고 같아요. 보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이제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20%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면 결국에는 지금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습니다. 9배 정도, 8에서 9배 정도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의 추가적인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는 동사 입장에서 봤을 땐 이후의 주가 향방을 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좀 낮지만 이거를 아웃퍼폼할 만한 여지는 아직까지는 마이크론한테는 기회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경쟁 상황을 떠나서 HBM 6세대로 들어서게 되고 가격 마진은 다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기업체들 볼 때 우리가 가장 기업체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PQC, P 프라이스, 그다음에 Q는 물량, 그다음에 C는 우리가 얘기한 코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프라이스 자체가 디램 가격 자체가 작년 10월경 같은 경우에 뭐 DDR5 같은 경우에 대략 $5 정도였던 것들이 올 1월 달 같은 게 $36까지 6배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결국 프라이스가 6배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프라이스 가격을 갖다가 6배 이상으로 갖다가 팔 수 있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일 거고 큐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캐파시티 같은 증설들을 갖다 계속적으로 다 지금 펼쳐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 캐파시티 증설이라는 부분들도 뭐 계속적으로 증설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트적인 측면에서도 대량 생산이라든가 수율의 안정을 통해서 코스트도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면은 이거는 마이크론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공이 세삼 모두 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반도체 메모리 쪽에 집중된 낙수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마이크론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좋다, 하이닉스 좋다. 그래서 저는 3사 모두 다 올해 주가는 예서 멈추지 않고 아직도 갈 룸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증시 인사이트 오늘 김영진 와우글로벌 파트너,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연구위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